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히 늘어났는데 왜 우리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열심히 저축해도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 예전에는 가득 찼던 10만 원어치가 이제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 허탈해집니다. 통장의 잔고는 조금씩 쌓여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자산이 모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물가 상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돈이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자산을 갉아먹는 진짜 범인은 투자 실패보다 조용히 오르는 물가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이자율입니다. 요즘 은행 예금 금리는 연이에서 3% 수준인데 물가도 비슷하게 오르니 세금을 떼면 실질 이자는 0%에 가깝습니다.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 내 돈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려면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도구는 계산기 없이도 내 자산이 2배가 되는 시간을 바로 알 수 있는 72 법칙입니다. 이 법칙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서 숫자 71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연 수익률로 나누기만 하면 곧바로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이자가 연 2%라면 71을 2로 나눈 값인 36년이 지나야 내 원금이 비로소 2배가 됩니다. 만약 수익률을 조금 높여서 연 4%를 달성한다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은 절반인 18년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연 8%의 수익을 꾸준히 낸다면 9년마다 자산이 2배씩 불어나며 눈에 보이는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숫자 몇 개만 대입해봐도 내 돈이 현재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감이 확실하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숫자를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표 위에 올려두고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함께 냉정하게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30살인 직장인이 65살 은퇴를 목표로 한다면 앞으로 돈을 굴릴 수 있는 시간은 대략 35년 정도 남았습니다. 연 2% 예금에만 의존한다면 은퇴할 때까지 내 자산은 겨우 한 번 2배가 되는 아주 느릿느릿한 속도에 머뭅니다. 하지만 연 8% 수익을 유지한다면 35년 동안 자산은 3번에서 4번이나 2배로 점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2배가 한 번 되는 것과 4번 되는 것의 차이는 은퇴 시점의 최종 자산 규모에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왜 많은 투자자가 단 1%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고민하는지 이 법칙을 통해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익률보다 더 결정적인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부터 투자의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투자 수익률은 똑같지만 시작 시점이 다른 가상의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인 지민 씨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25살부터 매달 3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지민 씨는 연평균 8% 수익률을 목표로 정하고 55살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한결같이 투자를 이어갑니다. 매달 30만 원이면 연간 360만 원이고 30년이면 원금만 따져도 대략 10년치 연봉에 달하는 큰 액수입니다. 하지만 8% 수익으로 30년을 굴리면 원금 합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불어난 몇 억 단위의 자산이 형성됩니다. 반면 두 번째 인물인 현수 씨는 아직 여유가 없다며 차일피일 투자를 미루다 35살이 되어서야 시작합니다. 대신 현수 씨는 늦은 만큼 매달 50만 원씩 지민 씨보다 더 많은 금액을 넣으며 수익률도 8%로 맞췄습니다. 현수 씨는 35살부터 55살까지 20년 동안 투자하며 원금 기준으로는 지민 씨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55살이 되었을 때 통장을 비교해보면 지민 씨의 자산이 압도적으로 더 큽니다. 원금을 더 많이 넣은 현수 씨가 지민 씨를 이기지 못한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냉혹한 시간의 법칙 때문입니다. 현수 씨는 뒤늦게 큰 돈을 쏟아부었지만 시간 자체가 너무 짧아 자산이 2배로 불어날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결국 72 법칙은 단순히 이자율을 계산하는 도구를 넘어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표를 다시 쓰게 만듭니다. 이제 이 강력한 도구를 우리가 실제로 투자하는 구체적인 자산 종류별로 하나씩 대입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지만 수익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은행 정기 예금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보통 2.5% 수준인데 이를 72 법칙에 넣으면 약 29년이라는 숫자가 도출됩니다. 이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거의 30년이 지나야 비로소 자산이 2배가 된다는 다소 답답한 속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며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 전체의 장기적인 평균 수익률은
예금보다 확실히 높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의 장기 평균 성장률은 연 6에서 7% 수준인데 이를 72 법칙으로 나누면 12년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12년에 2배씩 불어나는 속도는 은행 예금의 3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르고 매력적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물론 주식은 중간에 큰 하락장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가슴 졸이는 날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언제 사고 팔았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수익률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지는 자산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어떨까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떤 해에 1년 만에 9% 가까이 폭등하며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몇 년간 급등한 뒤 긴 조정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역별로 온도차가 매우 극명하게 갈립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대출 금리라는 강력한 변수가 있어서 집값이 올라도 이자를 빼고 나면 실제 남는 건 적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자산이 무조건 좋다는 결론이 아니라 각 자산이 가진 고유한 72 숫자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예금은 30년, 주식은 10년 안팎, 부동산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오를 때와 쉴 때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3%를 항상 세트로 묶어서 생각해야 내 자산의 진짜 달리기 속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4%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1%의 초라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바로 실질 72 법칙의 핵심입니다. 실질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내 돈이 물가라는 거센 역풍을 뚫고 실제로 얼마나 전진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보입니다. 이제 이 냉혹한 수식에 기초하여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4단계 행동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현재 내가 보유한 모든 자산의 대략적인 연 수익률을 적고 2단계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을 옆에 적습니다. 3단계에서는 수익률에서 물가를 빼 실질 수익률을 구하고 4단계로 71을 그 숫자로 나눠 2배까지 걸리는 시간을 봅니다. 하지만 예금처럼 수익률과 물가가 비슷한 자산은 실질 수익률이 0에 수렴하여 72 법칙이 사실상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이제 이 도구를 여러분의 실제 통장에 직접 대입해 볼 시간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왼쪽부터 예금, 주식, 연금, 부동산 등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산의 종류를 빠짐없이 쭉 적어 내려갑니다. 그 다음 칸에는 각 자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대략적인 연 수익률을 써보세요. 완벽하게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칸에는 수익률에서 물가를 뺀 실질 수익률로 71을 나눈 최종 결과값인 2배 연수를 적습니다. 표를 다 채운 뒤 살펴보면 어떤 자산은 10년이면 충분한데 어떤 자산은 50년 넘게 걸리는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내 전체 자산 중 어디에 가장 많은 비중이 쏠려 있는지 확인하면 내 돈의 평균 달리기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계산된 2배 시간이 여러분의 목표 은퇴 시점보다 길게 나온다면 그것은 현재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이는 무작정 위험한 곳에 올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의 자산 구조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때부터는 자산의 평균 속도를 조금씩 올리기 위한 현명하고 전략적인 조정 작업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정체된 예금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장기 인덱스 펀드 같은 성장 자산의 비중을 서서히 늘려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익률이 같다면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곧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금액이 작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시작한다는 결정 자체가 미래의 자산 규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통장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72 법칙으로 실제 속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물가와 세금을 뺀 실질 수익률을 내 인생 시간표에 맞춰봐야 비로소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세워집니다. 영상이 끝난 뒤 제가 드린 간단한 숙제를 꼭 해보세요. 내 돈의 속도를 숫자로 마주하는 순간 기준이 생깁니다. 70이라는 단순한 숫자가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내 돈과 시간의 관계를 밝혀주는 든든한 손전등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그 손전등을 켜고 여러분의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퇴근길 아파트 주차장을 지날 때마다 저는 번듯하고 화려한 고급 세단이 반드시 그 단지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의 차는 아닐 것이라는 묘한 확신을 하곤 합니다. 오히려 진짜 자산이 많은 분들은 목이 다 늘어난 평범한 티셔츠에 슬리퍼를 신고 아주 조용히 오래된 국산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니는 경우를 저는 자주 목격했습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임원분들은 소형차를 타는 반면 대리나 과장급 사원들이 무리해서
비싼 수입차를 몰고 다니는 광경은 흔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부를 전혀 티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겉으로 드러내려 애쓰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나는 왜 저들처럼 절제하지 못할까라며 자책하거나 카드 명세서를 보며 나만 유난히 의지가 약하고 소비를 참지 못하는 것 같아 괴로웠나요? 하지만 제가 공부해보니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성격 결함이나 머리가 나쁜 탓이 아니며 근성이 부족해서도 아닌 우리 뇌가 학습한 잘못된 패턴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재설계하여 부자들이 소비를 미루는 독특한 방식과 그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선택한 습관들을 심도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현금보다 카드 사용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특히 온라인 쇼핑 결제의 70% 이상이 신용카드로 이루어진다는 통계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게다가 가계부채 규모가 가처분 소득을 훨씬 뛰어넘어 1,900조 원을 돌파했다는 보고는 우리가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구조에 익숙해졌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구조는 우리 뇌를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길들이는데 바로 눈앞의 즐거움만을 쫓는 즉각적인 보상 체계에 지나치게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매일 울리는 스마트폰의 메신저 답장 알림이나 게임의 화려한 보상 팝업, 그리고 배달앱의 강력한 쿠폰 알림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누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자극들이 반복적으로 뇌에 입력되면 우리 뇌는 나중에 큰 보상보다는 지금 당장의 쾌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잘못 학습하며 저축보다는 결제 버튼을 먼저 누르게 됩니다. 부자와 비부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지점인데 부자들은 똑같은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뇌를 다르게 사용하기 위해 아주 의식적이고 처절한 훈련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훈련의 핵심 개념은 바로 지연 보상인데 이것은 지금 당장 밀려오는 강렬한 충동을 의도적으로 눌러두고 나중에 찾아올 더 큰 경제적 보상을 선택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지연 보상을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소득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의 규모에서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난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견디는 것일까요? 단순히 타고난 의지력 하나만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며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들의 비밀을 4가지 구체적인 원칙인 믿음의 차이, 비교의 방식, 결제 타이밍의 조절, 그리고 필요와 욕구의 냉정한 구분 능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으로 부자들은 오늘 내가 소비를 참고 아끼면 미래에 반드시 더 큰 기회와 자유가 찾아올 것이라고 가슴 깊이 진심으로 믿는 강력한 믿음 체계를 가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조금 아끼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지 체감하지 못해 할인 쿠폰의 유혹 앞에서 그동안 쌓아온 다짐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머릿속 계산기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여 그들은 참는 순간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불을 쌓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며 뇌의 회로를 스스로 재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0만 원을 받는 어느 능력 있는 개발자는 동료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살 때 3년 전 구형 모델을 고집하며 이미 자신만의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는 오늘 새 휴대폰을 사는 대신 그 돈을 투자에 활용하면 몇 년 뒤에는 단순한 기기값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한 자유시간을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아주 신중하게 확보해준다는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트레이드오프 사고인데 이것은 내가 무언가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반드시 다른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날카로운 습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격표의 숫자만 보고 내 월급으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라며 타협하지만 부자들은 이 100만 원을 소비하면 무엇을 포기하는지 묻습니다. 그들에게 100만 원짜리 휴대폰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의 여행 경비이거나 자신의 미래를 바꿀 온라인 강의 수강료와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이렇게 비교의 단위를 크게 확장하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멈춰서게 되며 충동적인 구매 욕구를 억제하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반대로 비교의 시야를 좁게 가지면 다들 이 정도는 쓰는데 나만 참아야 하나라는 보상 심리가 발동하여 결국 이번 달만 참지 뭐라며 결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즉시 결제 금지라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오늘 당장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겨도 절대로 그날은 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부자들은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일단 메모 앱에 적어두고 그 옆에 오늘 날짜와 7일 뒤 확인이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둡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리스트를 열어보면 놀랍게도 그토록 사고 싶었던 리스트의 절반 이상이 아무런 감흥 없이 지워지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진짜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잠시 반짝하고 타올랐던 뇌의 일시적인 욕구였음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명되는 아주 과학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여러분이 이 습관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일상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소비의 절반 이상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걸러지는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필요와 욕구를 냉정하게 구분하는 능력인데, 이것은 듣기에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여기서 필요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그것이 없으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같은 생존 지출을 의미합니다. 반면 욕구는 명품 가방이나 충동적인 야식 배달,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최신 기기처럼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나의 욕구를 마치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데 너무나 능숙하여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속인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결제 직전 이 물건이 없어도 내 인생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욕구로 분류합니다. 일단 지출이 욕구 항목으로 분류되는 순간 그것은 필수 과제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며 소비의 주도권을 내가 갖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자들의 뇌 사용법 4가지인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뇌를 당장 오늘부터 부자처럼 생각하도록 개조하는 구체적인 실전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보상지연 맛보기인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배달 음식을 시키고 싶은 강한 충동이 들 때 주문 버튼 대신 저축 버튼을 누르는 아주 작은 연습입니다. 배달비와 음식값을 합친 금액을 이번 달 저축 항목으로 따로 옮겨 적고 집에 있는 소박한 재료로 요리해 먹으며 나를 위한 지연 보상 통장에 그 돈을 이체해 보세요. 한 달 뒤 그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 구체적인 금액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온몸이 지연 보상에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 단위를 바꾸는 훈련으로 물건의 가격표만 보지 말고 그 금액을 여러분의 실제 시급으로 환산하여 몇 시간을 더 일해야 하는지 계산해보는 방식입니다. 30만 원짜리 최신 가전을 사기 위해 내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야근을 며칠이나 더 견뎌야 하는지 깨닫게 되면 결제하려던 손가락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멈추게 됩니다. 세 번째 훈련은 앞서 언급한 7일 리스트를 실천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인데,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두지 말고 메모 앱의 날짜와 함께 물건의 이름을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부러 그 물건의 존재를 잊고 지내다가 다시 리스트를 열었을 때 여전히 그 물건이 간절하다면 그때는 나를 위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기쁘게 결제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필요와 욕구, 태그 달기 훈련인데, 지난달 카드 이용 내역을 모두 출력하여 항목마다 이것이 생존을 위한 것인지 즐거움을 위한 것인지 색칠해보는 작업입니다. 같은 식비라도 마트에서 본 장보기와 야식 배달은 태그가 달라야 하며 통근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과 늦잠으로 인한 택시비 또한 명확하게 구분하여 반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출 패턴을 단 한 번만이라도 시각적으로 분류해보면 내 돈이 어디로 줄줄 새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부터 강력하게 손을 대야 할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훈련은 즉각적인 보상을 유혹하는 환경 자체를 줄이는 것인데, 여러분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쇼핑 앱의 푸시 알림과 카드사 이벤트 알림을 지금 당장 모두 끄십시오. 알림이 사라지면 지갑을 열어야 할 순간이 물리적으로 줄어들고 충동적인 욕구가 발생하기 전 한 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적 틈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결제 직전 단 하나의 질문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인데, 지금 이 결제가 내 5년 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 것인지 스스로에게 정중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굳이 정답이 필요 없으며 단지 한 번이라도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이 지연 보상을 선택할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면서 나는 이미 갚아야 할 카드 빚이 너무 많아 늦었다고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이미 쓴 돈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의 돈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단일, 영원이라도 나중에 더 성장한 나를 위한 선택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오늘 세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연봉이 남들과 똑같더라도 이 방향의 전환이 5년,
10년 뒤에 누적되면 여러분의 통장 숫자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인생의 이야기를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원칙과 6가지 훈련법을 모두 완벽하게 하려 애쓰지 마시고 오늘 딱 하나만 골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실험을 시작해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작은 실험 하나가 다음 달 카드 명세서를 조금 다르게 만들고 그 작은 성취감이 다시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을 바꾸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넓혀줄 것입니다. 언젠가 거울 속에 슬리퍼를 신고도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 검소한 부자가 서 있을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만의 속도로 지연 보상의 근육을 키워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